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입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나온 이벤트였기 때문에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여전한 가운데 CPI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다시 또 셧다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까지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지금 선호가 되고 있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증시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 부분은 증시가 어떻게 소화를 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영 실적이 좋지 않으면 임원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기업 경영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 임원 변동 현황은 어땠나요? 네, 지난해 국내 대기업 경영 실적은 악화했지만 임원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올해 100대 기업 임원 수는 사내이사와 미등기 임원을 합해 총 7,345명으로 지난해보다 2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평가인데요. 실제로 코로나19로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던 2020년과 2021년은 눈에 띄게 임원 수를 줄였습니다. 올해는 경영 악화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임원 수를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간 임원들의 연령층을 보면 1960년대가 줄을 이뤘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변화가 좀 있었다고요? 네, 연령층 현황을 보면 1960년대생에서 1970년대생으로 세대 교체가 뚜렷합니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0대 기업 임원 중에는 1970년대생 임원이 3,878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1980년 이후 출생한 이른바 MZ 임원도 지난해 105명에서 올해 131명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1960년대생 임원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반생은 지난해 22.5%에서 올해 8.1%로 감소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생은 지난해 46.2%에서 올해 36.1%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면 1970년대생 임원 교체 바람이 크게 분다면 내년에도 또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가요? 네,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단행되는 2024년도 대기업 인사도 올해처럼 1960년대생 퇴진은 가속화하는 반면 1970년대 출생자의 약진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전반적인 실적 부진으로 전체 임원 수는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탁 임원 수는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채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최근 회사채 규모는 좀 어떤지 동향이 어떤가요? 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회사채 시장도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데요. 신용등급에 따른 회사채 금리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른 회사채 금리 양극화 현상은 작년 말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일 기준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AA- 등급과 A+ 등급 간 금리 차는 61.9bp에 달합니다. 우량채와 비우량채 간 금리 차가 61.9bp에 달하는 건데요. 이는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선고 사태 때의 71.7bp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한진해운 파산 당시에는 지금보다 신용등급별 회사채 금리 양극화 현상이 심했다는 건데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건가요? 네, 2012년 9월부터 중견기업들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우량 회사채와 비우량채 회사채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견그룹의 회사채는 대부분 비우량채였는데 중견그룹 회사채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비우량채의 금리가 같이 높아진 겁니다. 당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이 만기가 도래한 어음 150억 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난 상황에서 웅진홀딩스가 돌연 법정 관리를 신청해 우량, 비우량채 간 금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3년 STX 페노션의 법정 관리, 그리고 2014년 동양그룹 법정 관리와 동부제철의 자율협약 등 중견그룹들의 연쇄 파산에 우량, 비우량채 간 금리 차이인 스프레드가 더욱 확대됐고 2017년 2월 한진해운의 파산 선고로 스프레드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용등급에 따라서 회사채가 좀 양극화된다면 전망도 그다지 좋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고금리 장기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신용등급에 따른 회사채 금리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입자의 이자 부담 비용이 커지고 또 내년 경기도 급격히 반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오늘 제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오늘 비상경영회의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SM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위기를 맞았는데요. 김 센터장은 카카오 창업자로서 많은 분의 질책을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준법 신뢰위원회와 경영쇄신위원회를 통해 외부 통제를 받고 또 올해 말 가시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 또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김범수 센터장이 직접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 체계 개편 전략 마련에 나섭니다. 지난 2차 공동체 비상회의와 달리 오늘 열린 3차 공동체 비상회의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개최됐는데요. 이 카카오 택시 관련 사안에 창업자가 직접 나서겠다는 문제 해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류궁성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오늘 오후 택시 4단체 비공개 간담회에 이어 카카오 택시 가맹협의체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올해 대기업 임원의 세대 교체부터 카카오의 비상회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우리 시장은 이번 주 대내외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장중 변동성 보이다 현재 양 시장 모두 하락권으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시장은 이번 주 미국의 10월 CPI와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 등 실물 지표에 주목하고요. 또 15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회담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지 이 점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 1% 가까운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코스닥이 먼저 하락 전환한 후에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 현재 약보합권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상승 종목의 수가 300개가 채 되지 않는 가운데 한미반도체가 어닝 쇼크로 인한 하락세 보이면서 오늘 기계업종 부진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2431선에서 시작해 등락을 보이다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약보합권인 240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10선도 무너진 모습이네요.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세 보이면서 270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374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만이 제조업 쪽에서 강한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564억 원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과 함께 엔터 관련주들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락 문화 업종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지수 살펴보면요, 796선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774선을 찍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74% 하락한 775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 3거래일 연속 매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대거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667억 원 덜어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IT 종합 쪽에서 강한 매수세 이어나오면서 1,639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업계 최초로 IPO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37,000달러를 돌파했고요. 또 내년 4월에 반감기가 도래하고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관련주 일제히 분위기가 좋은 모습입니다. 살펴보면요. 먼저 T-사이언티픽, 빗썸의 지분 7%를 소유하고 있죠. 오늘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한가 풀리면서 19%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이시언 시스템도 강합니다. 오늘 18%까지 오름세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일부 둔화되면서 11%대 강세 보이면서 5,17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2차 전지 관련주 힘을 좀 내주나 싶었는데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포드와 튀르키예에 추진하려던 배터리 법인 설립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힘을 내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펜트론이 약합니다. 16%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는 코인테크도 7%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윤성 FNC도 오늘 5% 내리면서 109,9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공매도 금지 시행 첫날인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주식 1억 4,42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5,131억 원, SK하이닉스는 3,068억 원 사들이면서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미반도체도 834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오늘은 섹터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은 가시화되는 가운데 사실 주가는 그 온기를 반영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로도 반도체 주가 그래도 약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시장 대비 엄청나게 강세죠.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신고가 나고 있고요. 시장이 하락으로 계속 내리꽂고 있는 동안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이 몇 개 되지 않는데 그중에 시가총액 2, 3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 대비 적어도 20% 이상의 초강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굉장히 부진해 보이지만 시장 수익률을 올해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시장이 벌써 마이너스 한 5% 이상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플러스 지금 10% 이상을 내고 있단 말이죠.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벤치마크 대비해서 거의 한 17%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거고요. 한미반도체의 실적 때문에 오늘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반도체 52주 신고가 종목 중에서 지난 금요일을 되돌아보면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HPSP, ISC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를 빼면 종목이 없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반도체가 가장 강하게 버티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수출 지표도 뚜렷하게 회복되면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실제로 종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좀 관건이 되는 종목인데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 앞서서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10%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큰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이런 어닝 쇼크 상황 속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네, 일단 매출이 빠지면서 그 고정비는 줄이지 못했는데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익이 급감하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직 누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3분기에 약간 축소될 것이다라는 어떤 두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빠질 줄은 다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 HBM3 그다음에 HBM4라고 하는 이 기조가 바뀔 거냐? 바뀌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된 서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돼 있는 그런 메모리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추세가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3분기 실적이 이렇게 확 꺾여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예정된 실적이 계속 나와도 PER이 40배에 육박하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는데 3분기 실적이 이렇게 훅 떨어지면서 올해 기준 트레일링으로는 벌써 50배 가까운 PER이고요. 내년도에 실적이 급하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란 말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올 한 해 내내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후공정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시각을 한 발 뒤로 물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일종의 차익 실현 정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비중 축소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추가 조정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이익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회사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배당 정책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주가는 더 빠지고 있는 국면이죠. 따라서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보유자들은 비중을 줄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는 추가 조정이 좀 나타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꺾였느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로 봤을 때 꺾이지는 않았지만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신규로 접근을 하실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취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편 또 IPO 대우로 꼽히면서 상장했던 파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적 어닝 쇼크 역시나 기록하면서 급락세를 보였고 오늘 역시도 큰 힘을 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2%대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장에서는 봤을 때 파도가 입장문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의 혹한기가 너무 길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가도 흐름이 좋지 못하다. 뭐 일단 상장 당시에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던데 그러면 이 파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파도는 일단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물량이 빠지면 실적이 앞으로도 이렇게 편차가 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번처럼 그렇게 상장 기업, 그러니까 시총이 뭐 1조가 넘었던 기업이 뭐 3억을 기록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 한쪽에 쏠려 있는데 그러면 그쪽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렇게 실적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 이 종목을 밸류에이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종목 핵심 포인트는 결국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회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4분기에는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SK 하이닉스 향 물량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 물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회사 하는 일이 결국은 낸드 플래시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IC 컨트롤러를 만든다라는 것인데 이런 컨트롤러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진입 장벽은 충분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렇게 한쪽에 올인하고 있다가 그쪽이 매출을 떨어뜨리면 언제든지 실적이 급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투자자들이 모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회사는 신뢰를 회복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공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벽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상장되었던 가격의 적절성, 그다음에 매 분기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일 수 있는지 항상성, 이런 것들의 기록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최근에 주가의 조정폭이 크게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트레이딩 물량을 제외한다면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파도는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네. 현재 좋은 주가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파도는 먼저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하나만 보고 바라본다라면 사실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이 파도를 보면서 알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강화되어 있는 미국의 제재를 좀 피할 수 있는 중국을 맞춤한 AI 반도체를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엔비디아의 행보가 우리 반도체 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립적이고요. 다만 이 엔비디아의 행보로 봤을 때 국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 국가의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게 제가 보기엔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이 나서서 엔비디아의 이런 바뀐 전략까지 모두 다 차단하는 모습을 보일 거냐?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강도로 간다면 뭐 엔비디아가 급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엔비디아 급락하면 엔비디아의 최근에 뭐 시가총액도 꽤 커진 상황에서 엔비디아 향 종목군들도 꽤 많고 이런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을 모두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일종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규제를 하면 자꾸 규제를 기업들이 피해가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매번 규제를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꽁꽁 하게 이렇게 규제로 쌀 수 있는 정도의 규제를 할 것인가?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일단 그 국가가 반도체 어떤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는 첨단 기술을 막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예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는 국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수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피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형 메모리 업체에게는 그래도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대형 메모리 업체들에게는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첨단 기술 부문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다 잡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제재를 한다면 또 피해가는 관점도 계속해서 취할 텐데 전반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대형 메모리 업체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로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11개 종목을 한 1조 원 이상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가의 시각도 사실 뭐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조가 많은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감산 효과
휴가로 인해서 사실 반도체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잖아요. 근데 이 감산 기조가 정상화가 된다면 다시 또 반도체 업황이 얼어붙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방향은 돌았습니다. 분명히 방향은 저점 찍고 돌았고 여기서 이제 논란은 속도 논란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뭔가 HBM에서 그립을 잃고 급해 보이는 업체가 다시 증산을 하기 시작하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이건 또 무슨 변수와 맞닿아있냐면 수요가 늘어나면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증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생각보다 크게 안 늘면 여전히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3분기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방향은 돌았다. 그런데 속도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속도에 따라서 마진의 크기가 정말로 플렉서블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익이 내년에 60조, 70조 나올 수도 있고 30조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고려하면 우리가 PER 관점으로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PB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되는데 PB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밸류 밴드는 1배에서 2배 사이, 그러니까 2배를 약간 넘어서거나 1배를 약간 밑도는 정도의 그 밸류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기록했던 5만 원 정도가 PBR 기준으로 1배 미만이었고요. 거기서 강력하게 반등을 해서 벌써 7만 원대까지 올라선 상황이죠. 그러면 일단 방향을 돌아선 건 반영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주가가 더 움직일 거냐는 향후 이익 흐름이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방향이 돌았다는 것을 믿고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욕심 부리는 것도 제가 보기엔 조금 오버액션이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반도체가 다시 수요가 급하게 딸리고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시 급하게 내려간다라고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엔 적절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계속 비중을 늘리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다소 밸류가 비싸 보이는 후공정 쪽은 조금 줄이고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미세화 공정은 피해갈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세화 공정 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여전히 중요한 대응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보시되 미세화 공정과 관련된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을 바라봤는데 탑픽 종목은 그럼 어떤 걸까요? 네, 탑픽은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면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을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종목으로서는 솔브레인 보고 있는데 솔브레인이 반도체 소재 종목입니다. 자, 이 반도체 소재는 지금 투자를 더 늘려서 만약에 가동률을 끌어올리면 소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감산으로 가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는 일정 부분 바닥을 찍었고 만약에 증산을 하게 되면 수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현재 밸류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구간이니까 솔브레인 같은 미세 공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은 저는 지금도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상대적인 강세가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는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한 26만 원 아래에서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의 PER 기준, 내년도 PER 기준 한 15배 정도, 그다음에 PB 기준도 한 2배 정도를 볼 수 있는 3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하고 싶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에 올라오면서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했던 한 24만 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보시는 게 현실적인 목표 지지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솔브레인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쇼커버링 효과는 끝났는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날에는 뭐 사이드카 이야기도 나오고 다음 날에도 바로 또 사이드카가 나왔는데 지금은 사실 그 효과가 시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은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보면 개인은 순매도,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제 순매수가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2020년도에 학습 효과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당시 뭐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금지하고 나서 코스피가 78%, 코스닥이 80%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진짜로 굉장히 뭐 찻잔 속의 태풍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이제 뭐 당일날 보면은 2,360까지 올랐다가 2,368에서 2,500까지 올랐죠. 그러다 다시 이제 2,400에서 내려왔고, 따라서 이제 코스피가 1.74, 코스닥이 0.92 상승한 부분들로 왔는데 잘 보세요. 코스닥은요. 상반기에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상승률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 네. 공매도가 나왔으면은 코스닥 지수가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굉장히 뭐 그런 면으로 봐서는 효과가 반짝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개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러면 이제 자금들이 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양, 특히 2억 달러가 이상의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변동성 싫어요. 뭐 이렇게 뭐 복잡하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있는 미국 지금 2억 달러가 지금 나왔고요. 중국에 2천만 달러, 그다음에 일본에 2천만 달러에서 해외 투자가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비중은 지금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5.0에서 5.1로, 그다음에 코스닥이 1.9에서 2.6으로 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쇼커버링 말고 또 다른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이요 이상한 행태를 보였어요 이번에요. 네. 그럼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해서 빨리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냥 매수를 현장에서 그냥 현물을 사는 부분들로 요번에 우리가 예상치 않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서 숏 커버링에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보다 순매수로 가서 한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이번 공매도 일주간들의 아주 특이사항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공매도라는 게 일본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주식을 살 때는 집 날릴 각오를 하고 네. 공매도 하려고 그러면 목숨을 걸어라. 뭐 이런 정도에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공매도를 하시면 손해가 나면은 무한대잖아요. 그리고 수익이 나도 딱 100% 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많은 기대와 또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모든 효과들이 진정 상태로 가는 거고요. 뭐 재밌게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이 분야가 세 분야 있대요. 네. 그거는 입시, 병역, 공매도.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관심은 핫했지만 현재로는 안정세라고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이제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고 또 이제 과거와는 다른 패턴인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도 있고요. 거기에 공매도 금지 효과는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공매도와 관련해 사실 뭐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기는 하지만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공매도 제도 개선이 되면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저희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매도가요. 뭐 갑자기 뭐 떨어진 제도가 아니고요. 1602년도에부터 나와서 신용거래 일종으로 해서 이렇게 기법이 이제 뭐 정교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 금지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은 목소리가 나지만 지금 가장 기대하는 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어떤 개선 방향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우리가 상환하는 기간이 뭐 90일이다 그다음에 무한대다 그랬지만 요거를 최소한이란 단어를 집어서 한정 기간을 넣는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거금 하는 거는 뭐
140%냐 105%냐 하는데 이거는 동일 조건으로 가는 부분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공매도만 다루는 전문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스템, 전산 시스템이 있어야지 누가 얼마 팔고 누가 뭐 하고 이걸서 자기가 소위 말하는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불완전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이 의견들이 지금 나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공매도에 개인들이 드는 게 2.7%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등등 지금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툭 튀어나온 것들은 또 뭐가 있냐면은 외국인들이 네. 정부를 대상으로 지금 소송을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뭐 증권회사에서 HTS가 조금 지연이 돼서 손해 보면 손해배상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아무런 공시나 이런 계도 기간 없이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많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데 시기적으로 뭐 굉장히 짧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면서 이게 이제 효과의 차원보다는 이런 증권 시장에 대한 지금 제도 개선 중에 하나로 또 새로운 것들이 또 좀 나오면서 네. 같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 나오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양도세. 왜 이제 뭐 대주주 됐을 때 뭐 양도세 뭐 이런 거 네. 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10억까지 내리자는 얘기를 했는데 과거엔 그게 100억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개선하는 방안까지 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증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정부 간에 뭐 소송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거의 패턴을 살펴보면 뭐 증권가에서 분석을 한 걸 보니까요. 쇼커버링보다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압력이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서 좀 발을 뺄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 후에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이제 장기간으로 가서 이제 빠진다 그러는데 결국은 요번에 공매도 뭐 일주일 동안 봤을 때 역시 공매도는 한국에서 크게 영향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수출과 금리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외부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요. 결국은 실적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난주 사실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다가 이제 순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은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이런 증시 제도에서 아주 필요 불가결한 제도로 지금 공매도를 뭐 외국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해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는 거지 자기네들이 뭐 돈을 우리 개인들보다 훨씬 더 네. 불공정하게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정보도 미약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거리적인 물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칭하는데 해칭은 뭐 위험을 회피하는 거니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수급이 지금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뭐 신흥국 중에서는 제일 매력적인 시장인 거는 뭐 확실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 이 바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의 경제 성장력이 조금 더 힘찬 부분들로 나아가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 등등에 더 큰 영향을 좀 받지 이런 공매도로 인해서 진행될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고 기업의 실적이나 중국의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짚어주긴 하셨는데 그래도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온 만큼 그래도 이 안에서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쪽이 좀 상승 압력을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어쨌거나 8개월은 우리가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 뭐 현상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4차례를 가고 있습니다만은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전문 분야인 부분들이 있어서 꼭 전문가들하고 여러분들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공매도 비중이 높으나 네. 근데
대차 상환 비율이 1% 미만인 기업들 여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가 쇼 네. 커버링에 수혜줍니다. 이런 데가 이제 많이 된 데가 롯데관광개발이나 현대미포조선, DB하이텍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 또 어디가 지금 좋냐면요. 공매도 잔액 비율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금지 이전에 주가 하락률이 높았던 기업.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 이제 공통점이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이제 NG 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 호텔신라, 포스코 홀딩스, 롯데관광개발, 두산 퓨어셀 등 이런 거는 자 이게 뭐냐면 주가 하락률이 이제 높았다는데 다 보시면요 성장성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에요. 그다음에 공매도 비중이 높았으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같은 맥락이죠. 네.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삼성전기, 반도체 그다음에 건강관리 등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있고요. 퍼가 또 저평가돼 있는 업종들이 지금 있습니다. 조선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자동차 부품, 반도체, 미디어 등인데 이거야말로 성장성을 지금 보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공매도가 있더라도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실적 플러스 우리가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에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조금 더 많은 역할들, 많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고 이것을 조합해 나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공매도 금지와 관련 수혜를 받을 기업들 4가지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요.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이 예상되는 기업들을 바라보자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서 저희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대표님? 그래서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변동성 적은 대로 그냥 속 편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눈을 돌려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공매도 하고 뭐 쇼커버링도 안 되고 순 매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또 미국 시장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무디스가 뭐 등급 신용 등급 나가죠. 예산은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뭐 해외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골치가 아픈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의 장에 아주 제일 좋은 특징은 뭐냐면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금리 인하라는 지금 기대감이 네.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미국 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 투자들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역시 우리가 또 노려야 될 공략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이 살살 올라와요. 그렇죠? 네. 반등이 이제 시작되는 중국 주식인데 이번에도 뭐 광분제 뭐 좀 사셨어요? 저는 안 샀습니다. 최대랍니다. 네. 지금 물동량이 16% 올리고 전체 매출액을 지금 발표를 안 해요. 그러면 예상외로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기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를 그 대신 지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200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78%, 80%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올랐단 말이죠. 공매도 네. 끝나자마자. 그 당시에는요. 예치금이 30조에서 80조로 늘어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공급에 의해서 그때 올라간 거지 네. 공매도하고는 굉장히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고요. 뭐 공매도 아까 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이 균등한 뭐 이런 포지션을 갖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병역이나 교육이나 공매도는요,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다 잊으시고 자, 공매도가 나와서 이제 8월까지 가지만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증시가 올라가는 데는 2가지 조건, 수출이 잘 되거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되는 2가지의 바탕적인 그런 플랫폼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랑은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유익 있게 보시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공매도 금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쪽 시선을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짚어주셨던 공매도 뭐 수혜 종목들 중에서 좀 조금 더 분석해 줄 만한 종목들도 있으실까요? 그럼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주가 하락률이 높은 부분들로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데는 보면요. 네. 퍼가 700이거든요. 그럼 뭐 퍼가 700이라면요. 언제 사셨어야 되냐면 고려시대 때 사셨어야 돼요. 700년 전에. 네.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게 좋고요. 현재 뭐 롯데 관광 그다음에 일단은 오늘도 지금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이제 몰리는 네.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는 부분.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얘기가 제가 한 달이나 한 달 반쯤에는 싹 없어질 게 중국이 얼마만큼 살아나느냐인데 네. 광군절을 뭐 기폭제로 해서 지금 올라오는 듯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 이것이 사실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앞서서도 계속 중국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중국 경제가 부상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까요? 그건 이제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네.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광군제 얘기를 자꾸만 뭐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일단은 소비가 흘러나야 되고 소비가 없다는 건 지금 일단은 자기네들이 가처분 소득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 또 이제 그게 언제쯤 나올 거냐? 그러면 지금 모든 걸 지금 사실 중국이 이제 다 물밑으로 넣은 거는 며칠 후에 있을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의 회의 이전에 이런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춰놓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담이 끝나고 나서 미중 간의 어떤 뭐 대탕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다음에 그것을 기폭제로 해서 같이 지금 쓰려고 조금 총알을 아끼고 있는 듯한 느낌들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네,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왜 뭐 찔끔찔끔 내서 네. 조금씩 올라가는 것보다 크게 이런 폭음을 낼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쭉 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에이펙이 끝나고 그다음에 11월 28일 네. 엑스포 이런 것들에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못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한 달에 첫 10일간 지금 수출이 1.2% 증가한 걸로 네.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뜨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좋은 이슈들도 있는데 사실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 중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잖아요. 이제 올해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만큼 이 부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완화할 수 있다는 기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대주주에 대한 이제 양도세 지금 물리는데 네. 그거를 지난 정권에서는 10억 원어치만 가져도 네. 이 양도세를 지금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건 100억까지 대주주의 조건이 100억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100억까지 다시 올리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연말 이제 이 대주주에 대한 이제 양도세 부분이 가면은 얼마나 시장 교란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막 자기가 안 갖고 있으려고 다 내놨잖아요. 그리고 네. 다시 1월 달에는 다시 다 사고 등등의 사실 불편한 시장의 원칙처럼 돼 있는 것을 네. 지금 사실은 조금 더 올려줌으로 해서 증시를 길게 보고 길게 지속성을 가고 그런 뭐 악재를 없애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뭐 좋은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가 사실은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효과는 네. 짧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합해지고 하면서 조금 더 이 평평한 운동장으로 가는 증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공매도 금지보다는 다른 이슈들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고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을 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보실 때는 속도보다는 방향성의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접근을 하신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중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솔브레인을 잡아주셨습니다. 가동률 증감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이후로도 사실 증시는 뜨뜻미지근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 증시와 미국 국채 ETF 등에 관심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